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그 초엔저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인가? 일본은 지금까지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해 왔는데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일본은 소위 아베노믹스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서 극단적인 경기 부양책이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든가. 근데 그렇게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에서 잃어버린 30년으로 확대되는 전혀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는데 정말 그렇게 낮은 금리까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 부양적인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해도 마치 저금리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었었습니다. 오히려 이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세계적으로는 적정한 금리를 유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은커녕 엔화 가치가 급격히 저하돼서 일본 국민의 삶이 오히려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행하면요, 일본 여행객 하면 과거에는 높은 엔화 가치를 이용해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이 동남아 혹은 세계 여행을 즐겼었던 엔화 가치의 강세 기조가 있었을 때 그렇게 여행을 다녔었는데 30년 동안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초엔저 시대가 오고 그리고 월급은 30년 동안 정체된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일본 국민들이 자존심을 많이 상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혹은 주요 국가로부터 관광객이 오면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일본인 자기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야,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씁쓸해하는 일본 국민들의 모습도 저는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을 때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경기는 회복이 안 됐었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정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일본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빈곤해지는 거죠. 월급은 정체되는데 그 엔화의 가치는 더 떨어졌으니까 30년 전에도 100만 원이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의 가치는 떨어졌으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하게 떨어졌으니까 그 빈곤함을 또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입장, 그게 일본 국민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역시 새로운 BOJ 일본 은행 총재가 등장하면서 이 우에다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사명을 갖고 등장한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 BOJ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향후 이 BOJ 금리 결정 그 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일본 경제를 보고 있고 향후 추가적으로 금리를 1%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여정에서 일본 경제가 다시 굉장히 큰 침체를 경험할 것인지 물가도 다시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으로 처하게 될 것인지 여부를 진단하고 있는데 그런 진단된 일본 은행의 경제 전망 등의 기초에서 지금부터 향후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도 2025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이런 2025년의 피벗의 시대에는 일본은 나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그것이 결국 엔캐리 청산 절차가 단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챕터로서 제가 강조를 했었죠. 역시 그 부분도 또 한번 정리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금리의 레벨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제로금리 상황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었습니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가동했었던 것이죠. 특히 약 1990년대 후반부터 잃어버린 30년에 진입했고 안 되겠다.
경기 부양시켜야 된다 하면서 제로금리를 도입했던 거예요. 근데 제로금리를 도입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30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2024년, 25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일본만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요. 자, 이런 통화정책 기조는 제가 피벗이라는 것으로 강조를 규명을 했었죠. 이게 뭡니까?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저마다 아이디얼한 금리,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정상화하는 여정이다. 그럼 일본은 뭐 하는 것이냐? 일본도 일본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대략 1%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 1.2% 정도, 이 정도를 현재 중립금리로 가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립금리를 찾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여정하에 있다. 세계 각국이 피벗의 통화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은 그동안 2016년부터 줄곧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었는데 지난 24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약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고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근래 들어 가장 높은 금리 수준 0.5% 수준의 금리까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본의 경제 주체들이 고금리에 덫에 걸려서 정말 기업들이 어떻게 신규 투자를 하란 말입니까? 높은 금리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가게도 어떻게 대출에 의존해서 뭔가 구매를 하고 사업을 벌일 수 있으란 말입니까? 아우성도 있을 수 있어요. 고금리가 무서운 거예요. 저금리에 이미 익숙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일본 경제가 이 금리 인상에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진단해 본다면 향후 통화정책 기조도 이해할 수 있겠죠. 답변부터 드린다면 그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를 도입하는 동안 잃어버린 20년, 30년에서 더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만 오히려 24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하는 여정 속에서 일본 경제가 세상에 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당연히 일본의 예금금리도 올라가요. 시중금리가 올라가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가요. 그럼 경제 주체들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 경기 활성화에 역행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경제 주체, 특히 가계의 연령대별 이 구조를 보면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것과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것 각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60대 이상 일본 국민들도 이자 수입이 있는 저축이 있는 60대 이상도 있겠지만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60대 이상도 있겠죠. 그러면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는 여정 속에서 오히려 저축이 많은 자는 오히려 이자 수입이 늘어날 것이고 대출이 많은 자는 이자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런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자 수입의 규모가 큽니까? 이자 부담의 규모가 큽니까? 이자 수입의 규모가 크죠. 물론 50대, 60대의 경우 더 그러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했을 때 이자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득 수준이 개선되고 오히려 높은 금리에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 환경이 만들어지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바뀌는 그런 구조화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겠다. 물론 이자 부담을 느끼는 이런 경제 주체들은 그것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죠. 이자 부담 늘어나네. 부채 상환해야겠네. 그죠? 그런 움직임을 또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고금리는 약인가 병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고금리는
오히려 약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가 병이 되게 만들었었던 요소였지 않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표를 보여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가계금융자산의 규모를 보시면 계속 늘어났거든요. 가계부채도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가계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좀 잡히겠죠. 근데 가계금융자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고 역사적으로도 가계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클까요? 아니면 금리 인상에 따른 효용이 더 클까요? 가계금융자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으니까요. 오히려 이자 수입이 더 많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금리는 병을 주는 게 아니라 약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나아가서 일본의 자금 수요 판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4년 초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시중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했어도 그게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경영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계속 볼 텐데요. 일본 경제 동향을 볼게요. 경제 동향, 고용 동향, 물가 상황 이런 것을 고루 진단해 보름으로써 최근 들어서 24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는데 그것에 따른 후폭풍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 경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소매 판매액 추세를 보면 24년 초 금리 인상한 이후에 소매 판매액이 다소 줄어드는 듯 하다가 오히려 24년 말이 되면서 소매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잖아요. 우리나라 소매 판매액이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일본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자 수입이 늘어나면서 소매 판매가 견인될 수 있는 환경으로 놓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채에 의존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수입이 늘어나서 소매 판매를 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들어봅니다. 또 일본 경제에 있어서 공공건설의 기성액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도, 대외교역도 괜찮아요. 견조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이게 일본 경제에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적정한 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상하는 여정에서 일본 경제가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용은요? 고용시장 보세요. 취업자 수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죠. 고용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또 중요한 것이 임금입니다. 명목 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금리 올리면 고용 창출력이 실추돼서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면 평균적으로 명목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명목 임금이 늘어납니다. 정액급여가 늘어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일본은 2%를 상회하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 임금 상승률도 23년 초에 있었던 극단적인 낮은 마이너스 등락률에서 상당 부분 0에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일본 고용시장 또 임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개선세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 앞으로 개선세를 전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했어도 임금에 충격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일본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자본시장을 볼게요. 24년 초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어떻습니까? 한번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BOJ의 대폭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있은 후에 그래도 굉장히 완만한 우상향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여러 주식시장의 흐름을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하고 보세요. 괜찮습니다. 일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만 걱정하면 됩니다. 일본 자본시장 세계적인 추세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이런 모습인데요. 일본은 금리 인상 했어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향후 일본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진단해 봐야 돼요. 앞서 보여드렸던 BOJ, 일본 은행의 일본 경제 전망, 일본 물가 상승률 전망을 먼저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23년, 24년 제로 성장으로 수렴하다가 일본 경제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24년 초중반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 26년 1%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병인가 약인가? 오히려 약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하는 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물가 상승률도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균형점을 찾아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BOJ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BOJ의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전망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생각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BOJ 말고 그 밖의 기관의 전망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24년 성장률 제로 성장이었어요. 그리고 25년, 26년은 그래도 1%대, 1%에 가까운 성장률로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BOJ의 전망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IMF도 상당 부분 일본 경제가 개선세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흐름도 25년, 26년 그래도 2%라는 목표 물가에 점차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IMF도 2% 수준에 수렴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BOJ의 그 전망은 향후 그 중립금리 약 1에서 1.2% 수준의 목표하는 수준의 금리까지 금리를 점차 인상하는 여정임을 전제로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2%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한다. 또 1% 수준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에 수렴한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의 여정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일본의 어떤 자산 구조, 가계의 소득 자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금리 인상이 평균적으로는 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점을 캐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일본의 금리 인상 스케줄을 이해해야 돼요. 일단 25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은 얼마만큼 금리 인상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0.5%잖아요. 근데 가장 높은 비중의 의견이 0.75%, 또 그 다음 높은 비중이 1.05% 정도 된다.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한 차례 추가 인상, 조금 적극적으로 그 금리 인상한다면 세 차례 정도에 가까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그죠? 두 차례 혹은 세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금리 인상 폭이 우리나라처럼 0.25%포인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0.1%포인트만 인상하기도 하고 또 0.2%포인트 인상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일 때는 0.25%포인트 인상하기도 하니까 금리 인상의 횟수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 일본경제연구센터 또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일본의 금리 인상 스탠스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하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향후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단행하지는 못하고 신중하게나마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본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는 더 축소되겠구나. 그러면 금리 격차가 이렇게 컸을 때 23년, 24년 초까지는 일본에 저축했던 돈을 빼다가 미국으로 옮기고 차라리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대출을 받아다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던 구간이었죠. 근데 점차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덜 매력적인 게 되고 덜 매력적인 게 됨으로써 엔캐리 트레이드로 빠져나갔던 돈이 회수될 수 있는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게 되면 엔캐리 청산 가능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데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향후 투자은행들의 엔달러 환율 전망을 보면 아무래도 그동안의 초엔저 시대에서는 벗어나긴 벗어나는데 그냥 극단적인 초엔저에서만 벗어날 뿐 여전히 엔저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것이 투자은행들의 평균적인 전망 스탠스입니다. 저도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 엔캐리 청산 절차는 있기 어렵지만 소극적인 완만한 엔캐리 청산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엔캐리 청산이 있거나 이게 0을 우회하는 구간은 엔캐리 청산 구간이고 0을 밑도는 구간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엔캐리 청산보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미국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죠.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다가 그죠? 22년, 3년, 4년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다가 또 24년, 5년 들어서 엔캐리 청산 절차로 전환됐죠.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짧은 구간으로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래 들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다가 22년, 3년, 4년까지 말이죠. 4년 초중반 이후 엔캐리 청산 절차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엔캐리 청산 절차는 지금 현재 굉장히 급진적인 청산은 아니니까 너무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또 이것을 본다면 미국 증시는 안 좋겠죠. 미국 증시가 안 좋으면 한국 증시도 안 좋게 작용하겠죠. 그러나 일본 증시를 본다면 나가 있던 돈이 미국으로 나가 있던 돈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네. 일본 증시에 들어오겠네. 엔캐리 청산이 일본 입장에서는 더 원하는 바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좁혀지고 그것은 그래도 슈퍼 엔저 시대에서는 다소 작별을 하는 구간이 찾아오다 보니까 엔캐리 청산 절차가 완만하게나마 단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역시 일본의 자본시장을 더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역할로 또 작용할 수 있고 오히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일본의 금리 정상화는 일본의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과 고용시장, 물가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고요. 여러분과 영상만으로 소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목소리로 글로도 소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 중요한 뉴스니까 꼭 챙겨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또 매주 여러분들과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면하면서 각종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여러분들과 대면 공간에서 만나서 또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매일, 매주, 매월 유튜브가 아닌 더 친밀한 공간에서 자주 뵙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이 고정 댓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오피셜 클럽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드리면서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